일단 센터필드 이제 6시 지났습니다. 6시 지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열어보는 코너죠.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지모부터 보수까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털어져 보는 좌우 읽기 시간인데요. 한번 털어보니까 오늘 제목 이렇게 좀 잡히더라고요. 진보부터 보수까지 모두 다 민감국가 지정에 손 놓은. 들어가면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확산된 것과 무관치 않다. 윤석열부터 2023년 1월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 발언이 지속됐다. 이런데 국민의힘은 자성은커녕 대통령 탄핵 소추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지정했는데 그게 야당 탓이라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서로 탓하고 있는 그쵸? 이런 상황인 거죠. 서로 탓을 미루고 있죠. 근데 어떻게 야당 탓이야?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게 여당인데. 못해도 국민의힘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국가 정치일 그렇죠. 텐데, 정무일 텐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민감국가? 이게 뭐지? 하고 이게 궁금증을 가질만 하고, 그리고 지금 최하위 단계로 설정되긴 그렇죠,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 좀 총대를 메고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설명 자체를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네. 그냥 뭐 이게 누구 큰일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지정을 했냐, 바이든이 했냐, 트럼프가 했냐 이러면서 또 책임을 돌리다가 결국은 야당 탓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태도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민간국가로 지정당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네, 이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감해. 이 나라 민감하죠. 너무 민감해. 네, 아유, 서로가 엄청 그런 상황이죠. 이게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를 그렇죠. 지정을 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네. 규정도 한국에서도 보냈대요. 왜 우리가 민감국가냐고 보냈는데 네네. 답이 안 오고 있대요. 그럼 당연한 게 이게 무슨 뭐 위험 국가도 있고 민감 국가도 있고 이렇게 한데, 민감 국가라고 하면 좀 웃기잖아요. 네. 예민한 국가인가? 네.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까탈스럽나? 이런 예민한 민감 국가가 뭔가 잘 달래줘야 함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게 잘 달래야 된다. 한국을 그럼 잘 얼고 달래야 되는 국가인가? 그건 또 아니고 이건 이제 미국이 민감해야 되는 국가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또 내용도 한번 봤는데 뚜렷하게 뭐가 있진 않아요. 그냥 뭐 핵무장을 한다든지 국가적으로 뭐 위협이 된다든지 이런 게 그냥 총체적으로 이 국가는 민감해라고 지정하면 민감 국가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미국이 국방이나 안보상 좀 주력 사업들, 네. 뭐 핵무기라든지 이런 주력 사업들이라든지 AI 같은 혁신 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특히 이게 에너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한 연구진들이 소통할 때 이런 게 있대요. 미국에 있는 에너지 관련 연구원이 한국을 갈 일이 있으면 가기 전에 정보국이랑 연락을 해야 된대요. 미리 알려야 되는구나. 네, 정보 면담을 해야 된대요. 네. 너네 왜 가? 그 국가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민감한 거 알지? 갔다 오고 보자 해서 갔다 오면 또 면담을 해야 된대요. 무슨 얘기했어? 누구 만났어? 어땠어? 어디까지 가? 네, 어땠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관련된 되게 민감한 분야의 연구는 같이 하지 않겠다는 말과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되게 민감해요. 민감한 연구를 같이 하지 않고 싶다. 네. 그런 의미의 분류군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호사가님이 뭐 하나 해보고 민감국가 되면 덜 억울하지. 입주댕이로 핵하다가 민감국가 됐다. 실제로 핵이라도 만져봤으면 네. 이해라도 아는데 네. 주댕이로 핵하다가 민감국가가 됐다라는 네. 이런 핵 이야기만 했잖아요. 이런 그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네. 호사가님이 또 연예인 얘기 관련하면서 김용명 씨 전 여친 관계를 폭로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지인 아니세요? 아니에요.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저스틴님은 김용명 씨 여자 관계 깨끗할 것 같다라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문란한지 칭찬인가요? 진짜 문란한 알려드려요. 분이었어요? 제가 엄청납니다. 진짜? 과거가 진짜? 정말 깨끗할 것 같다니 정말 불쾌하기 짝이 네. 없네요. 이런 말씀 정말 근데 별로 안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물란한지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런 TMI는 사실 저 정말 민감 기자 지정 부탁드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역시도 핵무장 관련해서 민감국가 지정부는 윤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겨레신문 내용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겨레신문에서는
또 제목이 좀 과합니다. 이거 좀 과격합니다. 내용이 핵무장 경거망동하다 민감국가 지정 부른 윤 정권. 야, 경거망동 윤석열. 좀 세게 타이틀을 뽑았는데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미국이 반대하는 자체 핵무장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딱 못 그렇지.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마음만 먹으면 1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선언했다. 오. 이런 위태로운 여론 동향을 지켜보던 미국이 12.3 내란 사태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명확한 반대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심한 걸로 보인다. 한국 핵 안 돼. 명확히 아, 메시지를 보냈다. 이걸 통해서. 네. 그러면 이제 한겨레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핵을 갖겠다. 안 되면 잠재력이라도 갖겠다라고 시끄럽게 외쳐댈수록 일본과 같은 수준의 농축 재처리 권한을 갖는 길도 막히게 된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예전에 탄핵방 네, 이전에 네. 이제 탄만세 방송하면서 그때 이제 오셨잖아요. 국민의힘. 맞아요. 탄핵 이제 핵무장 옹호론을 주장하시는 선생님 한 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감을 국민들한테 표출할 수가 있으나 이게 이제 미국하고 저희가 핵 처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민감국가 지정이 되면 못하는 거. 그렇죠. 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쟤네 위험해? 하지 마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왜냐면 미국의 협력 없이 핵 처리 기술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개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아예 외교 통상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북한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정치인들이 언급하는 것조차도 민감해야 된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와서 민감국가 지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와서 핵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도 진짜 지금이니까 조심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지금이니까 들고요. 지금에 또 이 핵 얘기까지 더하면 더 위험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민감국가 지정이 사실은 핵 무장 얘기도 뭐 한겨레나 경향이 같은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출범하기 직전에 민감국가 지정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월 20일 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는데 바이든 정권이 1월 초에 이제 이걸 민감국가를 지정해야겠다라고 언급을 네. 해놓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1월 초라고 하는 게 되게 상징성이 있는 게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잖아요. 계엄이 터지고 그 수습이 한 달을 넘어갔다는 거에 약간 바이든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계속 장기화됐으니까 그때. 네네. 맞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민주국가라면 내란 쿠데타가 저지됐으면 그때 상황이 그냥 종결돼야지. 종결돼야 되는데 지금 종결은커녕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그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부가 모든 실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이 국가가 핵무기 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민감한 기술을 우리가 이전했는데 이 국가가 만약에 북한처럼 빗장문을 하루아침에 닫을 수 있는 국가라면 여기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위험하다고 있겠다. 판단할 수밖에 없죠. 미국 예.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트럼프 정권이 이렇게 판단할 것 같지 않으니 바이든 정부가 미리 해놓고 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맹국인데 갑자기 민감국가로 네. 지정하겠다는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쉽지 않으니까요. 이 와중에 이제 호사가님은 경제가 개박살날 수 있다. 기술 교류를 네, 해야 이미 되는데 뭐. 제한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벌써 에너지 주주는 지금 빨간색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벌써부터 주식시장 움직이고 있죠. 이 와중에 정환일님 아주 좋은 말 해주셨네요. 쟤들은 조연이고 채팅러가 주인인 거야. 그렇습니다. 주인인 채팅러들을 위해서 우리가 채팅러가. 열심히 말씀하실 거리에 네. 재밌는 이야기들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예, 센터필드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좋아요, 이제- 구독. 맞아요.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여기- 더블탭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둥자 오래비님은 네. 서운하시대요. 네, 계속 서운함을 네. 어필하고 계신데. 네, 읽어주실래요? 네. 네. 차라리 유퀴즈가 낫겠다. 네. 아직 유퀴즈가 낫죠. 그거는 저희보다 유퀴즈가 낫습니다. 아직은 유퀴즈가 낫죠. 예. 네, 그런데 막상 채팅하면 보지도 않아. 보고 있어요. 눈을 이렇게 예. 보고 있거든요. 건강보험 비리나 그런 거 좀 얘기해봐. 그럼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네. 예. 네. 정환일님 극우방에서 채팅하다가 살인 위협 받았는데 여기 훈훈하네. 아니 극우방은 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거기는 애초에 그니까요. 네, 거길 왜 들어가신 건지 무서운 곳에 궁금합니다. 가셨네. 네.
네, 무서운 곳에 갔다 오셨다. 세 번째로 한국일보는 이 와중에 연금개혁 합의를 조금 뽑았어요.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 연금개혁에 합의했다면서 양당이 잘한 일도 있다라는 게 오랜만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일보가 연금 개혁을 극적으로 합의했는데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소득에 비해서 받는 돈을 43%로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법제화된다. 국민연금이 이제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기로 합의했고, 네. 그렇죠. 이제 본회의에서 여야가 13%로 국민연금을 흔히 말해서 뜯어가는 돈이 그렇죠.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더 내도록 많이 합의를 내는 대신 했다. 더 많이 받는다. 받는다? 네네. 그 합의했는데 민주당도 한 발 물러나고 국민의힘도 화답하면서 1포인트 대치가 해소된다. 라고 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우리는 합의 못해. 42%로 해야 돼. 43%로 해야 돼. 무슨 1% 차이로 싸우고 있으니 네. 맞아요. 민주당도 물러나고 국민의힘도 화답했다.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43% 얘기를 하기로 했다. 이건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경제 상황에 맞춰서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자동 조정하는 연금 자동 조정 장치도 뜨거운 감자다. 그거는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금 삭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18년 만에 겨우 접점을 찾은 연금 모수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일은 정치권의 엄중한 사명이니까 이번 본회의 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연금 때문에 난리가 났대요. 그렇죠. 지금 거긴 노인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이랑 연금 합쳐서 월급의 한 50% 연봉이 1억이면 받는 월급이 한 330 정도 된대요, 실제로. 야, 실수령액이. 그래 차도 못 타고 와. 정말 아끼면서 살아가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심화된 버전. 진짜. 근데 거기는 애초에 이제 복지 금액 자체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퍼센티지가 하죠. 많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또 어느 국가가 경험하지도 못한 초고령화를 맞아. 정말 빠른 시작이고. 속도에 맞아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국민연금 이대로 가다간 줄 돈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수, 그렇기는 하죠. 거둬들인 걷어야 돈을 더 걷어야 된다. 근데 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고. 어디 뜯어낼 데는 없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 더 내라고 월급. 하고. 우리 월급이요? 이번에 내 월급 더 내게 하기로. 야, 진짜 참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월급을 더 내게 했을 때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게 확신이 있고 확신이 보장이 있으면 되면 더 냈지. 근데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우리 애들이 네. 저만 해도 부부인데 애가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를 적게 낳았으니까. 그렇죠. 거의 안 낳거나 보통 뭐 한 명? 명당 네. 4명 정도를 부양해야 될 거래요. 지금 미래에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한 명 애가 지금 아기들이 월급에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절반 와. 넘게 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100 벌어서 얘기가 200 내야 되는. 와.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금 개혁안이 이루어진 게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예. 그러니까 지금 개혁안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네. 겨우 합의한 거거든요. 네. 정치권이 이제 합의하면 진보한다고 네. 하니까 겨우 합의를 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합의해가면 된다라고 한국일보가 박수 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한국일보에서 그나마 예. 네. 그리고, 예. 호사가님이 김용명 씨도 하나 더 낳으소. 변호사님도 얼라를 낳아요. 하는데 우리 다 애가 있어요. 저희 애가 있습니다. 저만 우리 다 여러분들 지금 댓글 쓰시는 분들 국민연금 챙겨드리기 위해서 저희 다 아기도 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 네. 이렇게 세팅 싹 다 해놨습니다. 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예. 네, 애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애국에 동참 중입니다. 애국 시민입니다. 애국 그리고 시민.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되는 게 약간 자조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국민연금이 부족하면 K-엔비디아 6개 만들면 되거든요. 맞아요. 감동된다. 아니 되냐고요. 됩니까? 할 수 이재명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만들 수 있다. 힘듭니다. 해주신답니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이 내용, 이 연금이 네. 국회에서 맨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절대 합의가 안 돼요. 맞아. 근데 겨우 이제 합의점 찾았으면 빨리 통과시키는데 저는 맞아요. 한국일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입장이 너무 동의하고요. 네. 근데 대신 좀 줄줄 새는 그런 아까 전에 얘기한 누구야 그 둥자 오래비님 네네. 보면은 그
어디지? 뭐 비리, 아까 건강보험 비리 이런 예, 것들 예, 예. 그런 좀 새는 돈 누군가가 우리 국민들의 진짜 피땀 흘려 번 돈을 뭐 이렇게 슈킹해가는 그런 네네네. 것들 좀 개혁을 하고 잘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네. 이제 직장인들 유리 지갑도 조금이라도 보호가 되지. 맞아요. 새는 돈이 너무 많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둥자오래비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LI 이 채널 안 보이게 할 수 없나? 왜 그래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해주세요. 네. 둥자오래비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가계부채가 세계 2위인데 집값이 또 오르고 있다면서 네네. 부동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도 보수부터 보수까지는 경제 걱정을 좀 메인 테마로 내세우는 것 같거든요. 동아일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가계부채가 세계 2위인데 서울 집값은 비강남까지 또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인다. 네. 한 달 전 잠삼대청, 그러니까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잠삼대청이라고 불러요. 그런 거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잠삼대청이군요. 비싼 이 땅값을 호가하는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에 시작된 그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 그 GDP 대비해서 91.7%로 38개국 중에 2위를 기록했다. 세계 평균인 60.3%를 훌쩍 웃도는 이 수치인데. 그러니까 세계 평균 60% 정도 되는데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는 90% 수준이다. 근데 그게 거의 다 집값이잖아요. 그렇죠. 대출. 와. 네. 그런데 이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갑자기 기록을 했대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가계빚은 더욱 불어나고 내수 회복도 어려워진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심각하다. 네. 이런 얘기를 심각하네요.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것 집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허가 구역 네. 그거를 해지한 거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좀 비판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서울시 오세훈 시장 쪽에서 해지를 했는데 너무 대책 없이 해지한 거 근데 아니냐. 그때 이미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집값 다시 오르겠다. 네. 맞아. 부동산 오르겠네, 상승하겠네 이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훅 오를지는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아까 우리 감독님이랑도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그 20억 원대가 그 7억 올랐다고. 와. 뭐 세 달 새 7억. 와. 그러니까 세 달 새 7억이면 1,000만 원씩 그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한다 하면 70년 저금해야 된대요. 맞아요. 근데 와. 7억이 세 달 만에 이렇게 오른다는 게 그냥 살던 국민들은 갑자기 진짜 거지 된 거잖아요. 벼락거지. 네, 그렇죠. 이 벼락거지 사태가 또 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집회 폭력 선동 박근혜 때 67명 사상 잊었나라고 하면서 집회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네. 찬탄핵이든 반탄핵이든 모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집회 주최자 유튜버의 폭력 선동 67명 사상 잊었나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네. 내용은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10만 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목숨 걸고 싸우자는 선동 문구와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 십자군을 자처하는 선언문들이 나돌고 있다. 오. 실제죠? 저도 네. 많이 봤거든요. 십자군. 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경찰을 총동원했지만 폭력 사태를 막지 못했다. 시위 참가자 4명이 대치 중 떨어진 스피커에 맞거나 인파에 눌려서 사망했고요. 어우, 맞아, 세상에나. 맞아. 기억해요. 네. 그리고 경찰과 시위대 등 6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장외 집회를 독려하거나 헌재를 압박하거나 비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맞아요, 여기 정말, 100% 동감. 진짜 이게 지금 그때 여기 지금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탄핵 선고일에 네. 그때 스피커에 이제 깔려서 사망하신 분인가요? 그 맞아요.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일단은 왜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사태에 저희가 지금 몇 달간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뭐 집회하고 거기서 막 다치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그때 몇 명 다친 거 있죠. 그게 별로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터부 지역 폭도까지 네, 보니까. 그때도 막 난리가 났었고 하니까 진짜로 비서관님 말씀처럼 만약에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나면 진짜 큰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번에 진짜 폭력 사태 때문에 그 법원 주위의 경계도 굉장히 삼엄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 집회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무서운 게 군중심리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나 정말 화가 나, 한 사람은 화가 나지만, 뭐, 집에서 이제 화를 사귈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 분노는 막을 수가 없는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대통령 개인의 비리라든지, 대통령 그 측근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엄이라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극렬하게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때보다 훨씬 더 극렬하게 지금 군중들이 분노하고 훨씬 있다. 심하죠. 네, 지금은. 네. 양쪽이 전부 다. 양쪽이 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면 나라 망한다, 인용이 되면 나라 망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극렬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67명은 정말 적은 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좀 네. 들고요. 그리고 지금 훨씬 더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도 많으시잖아요. 막 나가잖아요. 이거 네. 피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또 조선일보도 사실은 조선일보 사설에 이렇게 동의하는 적이 최근엔 잘 없는데 이건 동의를 하는 게 정말 극렬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조차도 너 집회 안 나갈 거야라고 하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대로 오히려 이건 집회에 나가신 분들한테 너 나가지 마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지금 집회에서 가장 앞서서 뭔가 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제하라. 승복하라 말 못할 것 같으면 그래도 네. 자제하시라. 우리 앉아서 버티자라는 얘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먼저 모범을 그런 식으로 예. 보여줘야죠. 네. 앞장서서 머리 밀고 앞장서 싸워야 된다. 총 들고 싸워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제하라. 우리는 그래도 시민이다라는 얘기를 앞장서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좀 그게 좀 결여된 이 지금 아스팔트의 문제라고 하는 건 전 조선일보 말에 동의합니다.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평화 집회는 굉장히 이제 좀 문화적인 그 이벤트이기도 하고 굉장히 찬성하는데 이게 이제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때리고 뭘 뿌리고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고 그쵸. 무서워하는 네.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 봐요. 헌법재판소도 없애야 된다. 네, 네. 우리 뭐 시민 저항권을 발휘해서 헌법재판소고 법원이고 다 없앨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이 발언이라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거의 네. 종교처럼 진짜로 따르잖아요. 그렇죠. 지지하는 분들이 그분이 이제 엄청난 스피커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를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네. 거기 앞에서 군중을 이렇게 휘어잡으면서 막 우리 십자군을 뭐 이게 십자군 전쟁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중 심리로 이렇게 우리가 가자. 혼자서는 못하지만 둘이 되면 할 수 있고 맞아요. 넷이 되면 더 잘할 수 있고 100명이 되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부터 일단 좀 막아야 되는 건데 막지를 않고 분열을 더 조장하는 네. 지금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계엄 네. 아유, 계엄 네, 때문에 걱정이에요. 탄핵 네. 심판이 일어났는데 탄핵 심판 이후에 진짜 계엄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정치권에서는 됐고 일단 묻어라. 우리 집회가 더 잘 돼야 돼. 요 생각만 있으신 것 네.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뭐 저희 방송 혹시 보고 계시면 네, 좀 우려를 좀 우려스러워요. 전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호사가님이 국힘이 무대에서 사법부 공격하잖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의경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헌재를 파괴해야 된다, 헌재를 뭐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론 중에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 극단주의가 퍼지는 이론 중에 중심부 이론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그 제도권 정치권 화자들이 폭도들이랑 거리를 두는 척하면서 계속 폭도들을 유도하는 얘기를 한다. 너희들한테 동의하지 않지만 뭐 사실 이거는 얘네 좀 이래. 나쁜 애들이야 네,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이제 극단주의를 퍼뜨리는 주요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중심부 이론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의 가운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들을 흘림으로써 네. 광장을 되게 그 싸움터로 만들고 그야말로 전쟁을 만들게 해서 자신들의 이제 표라든가 그렇죠. 계층, 계파 싸움에서 네. 이득을 얻기 위한 뭐 당권을 결국 잡기 위한 뭐 수단이 표죠, 되는 거 아니냐. 표죠. 네. 네. 맞습니다. 표밭을 이제 사수하려고 만들려고 지금 네. 이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인 게 국민들 눈에는 보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참 큰 문제이지 않나. 이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또 다가올 날이 맞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